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위인 문성호는 참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의 저에게는 그랬어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장모가 안쓰럽다며 주말마다 꼬박꼬박 얼굴을 비추는 사위가 어디 흔한가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도 없었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양손 가득 들고 와서는 현관문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하고 쩌렁쩌렁 외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는 소파에 떡하니 앉아 TV나 보는 다른 집 사위들과는 달랐어요. 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화장실 전구가 나간 것 같던데. 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싹싹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훤칠한 키와 번듯한 외모까지. 딸 채원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들 딸 자식 시집 잘 보냈다고 부러워했었죠. 저 역시 그런 사위가 듬직하고 예뻐서 올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 먹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주 가끔씩 그 완벽한 사위의 얼굴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 저조차도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보나 하고 넘겨버릴 정도의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웃으며 농담을 건넸을 때 입은 분명 환하게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순간 같은 거요.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 위로 슬쩍 본래의 표정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눈빛에 스치는 서늘함에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는데 성호가 무심한 척 물었어요. 어머니, 1층 카페는 이번에 재계약했죠? 장사 잘 되는 것 같던데. 그럼. 사장님이 워낙 부지런하셔서 단골도 많아. 월세 한 번 밀린 적 없고. 이야, 역시 어머니는 건물주라 좋으시겠어요. 꼬박꼬박 월세도 들어오고. 좋기는 뭐가 좋아. 이 나이에 신경 쓸 일만 많지. 자네도 알다시피 이거 하나 붙들고 채원이 아빠 없이 악착같이 산 거 아니냐. 알죠, 어머니. 제가 다 알죠. 그래서 더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고맙다기보다는 마치 값을 매기기 위해 물건을 더듬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 드는 건 왜였을까요? 특히 제 상가 건물에 대해 물을 때면 그의 눈이 유독 반짝이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내내 껄끄러웠어요. 월세는 얼마인지, 공실은 없는지, 주변 시세는 어떤지. 처음에는 장모의 자산을 관리해 주려는 기특한 마음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치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힘든 세입자는 없고요? 다들 알아서들 잘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잖니. 그래도 혹시 모르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꼭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려. 저도 모르게 자네는 안 그러지? 하고 쏘아붙일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서 딸 채원이가 엄마는 왜 그래? 성호 씨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하며 핀잔을 주는 바람에 저는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사위가 장모 걱정하는 게 뭐가 그리 이상하겠어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할 일이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느 주말처럼 성우가 찾아왔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침 뉴스에서는 마음의 병을 앓는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한참 보던 성우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는 곳 중에 정말 좋은 절이 하나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뜬금없는 소리였어요. 평생 교회 문턱 한번 넘어본 적 없는 저였고
성호 역시 종교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웬절이야? 난 그런데 안 다녀. 아니, 어머니. 그냥 절이 아니고요. 공기도 엄청 좋고 주지 스님 법문이 그렇게 마음에 평화를 준대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몇 년 앓던 불면증이 싹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됐네. 난 잠만 잘 자. 제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자 성호는 포기하지 않고 더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어딘가 절박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요즘 어머니 기력도 없어 보이시고 좋은 공기 쐬면서 저랑 단둘이 데이트도 하고 오면 좋잖아요. 제가 다 알아서 모실게요. 네.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꼭 저를 그곳에 데려가야만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 갑작스러운 제안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우와, 좋은 생각이다. 엄마, 성호 씨랑 다녀오세요. 맨날 집에만 계시지 말고. 하고 맞장구 치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자네 성화에 내가 못 이기겠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성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보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날씨도 좋고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그의 차에 올라타자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에는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는데 오늘을 위해 일부러 청소까지 한 모양이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외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탁 트인 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는 점점 더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는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빽빽한 숲만 이어졌습니다. 절이 꽤 깊은 산속에 있나 보네. 네, 어머니. 원래 좋은 곳은 쉽게 갈 수 없는 법이죠. 거의 다 왔어요. 성우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하는 내내 룸미러로 뒤를 힐끔거리고 수시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그 긴장감이 저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따라 나섰을까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신호마저 끊겼는지 액정 위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제 핸드백 안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성우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봤고 저 역시 놀라 허둥지둥 가방을 열었습니다. 발신자는 딸 채원이었습니다. 채원아. 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잔뜩 잠겨있고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엄마, 내 말 잘 들어. 아무것도 묻지 마. 딸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우가 힐끔 제 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당장 그 차에서 내려. 도망가. 빨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성과 논리는 사라지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지배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그랬듯 위기의 순간에는 고민보다 행동이 먼저였으니까요. 어머, 성호야.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멀미가 나려나 봐. 차 좀 잠깐 세워줄래? 저는 금방이라도 토할 것처럼 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성우가 갓길에 차를 세우는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뒤에서 저를 부르는 성우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구두가 벗겨지는 것도 험한 산길에 발목이 접질리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의 목소리, 도망가! 라는 그 절박한 외침만이 귓가에 맴돌 뿐이었죠. 저는 그저 살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달리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벗겨진 구두에서 해방된 발바닥으로 축축하고 차가운 흙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나뭇가지에 스타킹이 걸려 찢어지고 뾰족한 돌부리에 살이 패여 피가 나는 것 따위는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단어, 도망쳐라는 딸아이의 절규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하고 외치는 문성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폐가 터질 것처럼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광란의 속도로 뛰어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비탈길을 내달렸어요. 다행히 산은 그리 높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아스팔트 도로의 회색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었죠.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을 향해 달렸고 마침내 숲을 벗어나 2차선 도로의 갓길에 겨우 몸을 던지듯 굴러나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이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찢어진 스타킹 아래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죠.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아 제가 달려온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성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이 길로 나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도로 옆 배수로에 몸을 숨기고 혹시라도 그의 차가 나타날까봐 숨을 죽이고 도로 끝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차 몇 대가 쌩쌩 소리를 내며 지나갔지만 성우의 익숙한 검은색 세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사라진 방향을 짐작하지 못하고 산 주변을 헤매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다시 채원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니 액정은 흙투성이에 배터리는 겨우 한 칸이 남아 깜빡이고 있었죠. 제발. 마음속으로 빌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신호는 갔어요. 엄마, 괜찮아? 지금 어디야? 나 길로 나왔어. 여긴 어딘지 모르겠다. 차가 거의 안 다녀. 우선 거기서 무조건 택시를 잡아. 그리고 내가 문자로 주소 보낼 테니까 거기로 와. 절대 성호 씨 전화 받으면 안 돼. 알았지? 알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딩동하고 문자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이곳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이웃 도시의 한적한 카페 주소였어요. 이제 택시를 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나가는 차가 드문 한적한 국도였고 제 행색은 누가 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죠. 맨발의 흙투성이, 피까지 흘리는 늙은 여자를 어느 택시 기사가 선뜻 태워주려 할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도로에 서서 하염없이 차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택시라는 주황색 등이 켜진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저는 있는 힘껏 팔을 흔들었습니다. 택시는 제 앞에 다가와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제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그대로 쌩 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야속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다시 도로 끝을 바라보며 다음 차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택시는 제 앞에 멈춰 서 주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아주머니, 뭔 일이래요? 꼴이 왜 이래요? 아, 제가 등산을 왔다가 그만 길을 잃어서요. 발도 좀 다치고. 저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기사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일단 타쇼. 읍내 파출소라도 데려다 줄 테니. 아니에요, 기사님. 파출소는 말고요. 제가 갈 곳이 있어요. 주소 찍어드릴게요. 저는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문을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제 얼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룸미러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도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운전할 뿐이었습니다. 차가 산길을 완전히 벗어나 도시로 접어들자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대체 왜? 성우가 왜 나를 그런 곳으로 데려갔을까? 채원이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약속한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채원이가 이미 문 앞에서 서성이다시피 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제 모습을 본 딸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발에서 피 나잖아. 괜찮다. 괜찮아. 기사님, 잠시만요. 채원이는 울먹이며 택시비를 계산하고는 저를 이끌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평일 오후라 카페 안은 한산했어요. 구석진 자리에 저를 앉힌 채원이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물에 적신 수건과 구급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제 발의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는 딸아이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너는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제가 묻자 채원이는 겨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흐느끼던 딸은 이내 고개를 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성호 씨, 그 사람. 채원이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최근 몇 달간 성호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해요.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거나 자다가도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뛰쳐나가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업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불안 증세는 심해졌어요. 그러다 어젯밤 성우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일 처리한다고요. 장모님만 구슬리면 이 돈 다 갚을 수 있다니까. 성우는 잔뜩 신경질이 난 목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고 해요. 장모님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은 채원이는 숨을 죽이고 계속해서 엿들었습니다. 네, 왜 딴절이에요. 거긴 아무도 없어요. 가서 서류의 도장만 받으면 끝입니다. 혹시 모르니 인감 도장은 제가 따로 챙겨갈 거고요. 일이 틀어지면 뭐 알아서 해야죠. 산속에서 발 한 번 헛디디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 거기까지 듣는 순간 채원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서류, 도장, 발을 헛디죠?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죠. 성우가 저를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전화가 끊기고 성우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침실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고 해요. 채원이는 그 짐승 같은 남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떻게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겁니다. 아침에 성우가 저를 데리러 나가는 것을 보고 곧장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서글서글한 미소 뒤에, 살가운 목소리 뒤에 그런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상가 건물을 노리고 일이 틀어지면 저를 해칠 생각까지 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보다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지난 몇 년간 그에게 베풀었던 온정, 딸의 남편이라며 아들처럼 아껴줬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역겨움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채원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로 인해 뜨거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죠. 채원아. 응, 엄마. 울지 마라. 우는 건 당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다. 절대로.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놈이 탐낸 게 내 건물이니? 좋아. 그럼 그걸로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누구를 잘못 건드렸는지 아주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딸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건물을 사들이는 동안 저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려던 인간들이 어디 한둘이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져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성호, 그 가짜는 사기꾼 녀석에게 제 인생을 통째로 내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채원이를 데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장모를 연기하며 그 뻔뻔한 사위 녀석을 맞이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와 채원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이나 시뮬레이션했어요. 어떻게 문성호의 의심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그의 뒤를 밟아 증거를 잡아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인가. 복잡한 생각들이 얽히고 설켰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내 보금자리와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니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어요. 집 앞에 도착해 채원이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저를 보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이 일에 나서지 마. 성우 옆에서 평소처럼 행동해. 의심살 만한 짓은 절대 하지 말고.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엄마 혼자서 어떡해. 혼자 아니다. 너는 엄마를 믿고 네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게 엄마를 돕는 거야. 알았지? 제 단호한 말투에 채원이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아주 잠깐 떨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제가 아침에 나갔을 때와 똑같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가장 먼저 욕실로 들어가 흙투성이가 된 몸을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오늘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씻어내고 싶었지만 분노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몸 곳곳에는 긁히고 멍든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문성호에 대한 증오를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죠.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내 사위라고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나른하고 기운 없는 목소리를 만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전화는 왜 안 받으시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성호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심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나야, 자고 있었네. 주무셨다고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신 거예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렇게 뛰어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정신없이 택시 타고 와서 약 먹고 그냥 쓰러졌나 봐. 자네한테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네. 미안하다. 저는 연습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힘없는 장모를 연기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제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죠.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한숨 잤더니 좀 나아졌네. 그나저나 자네는 어떻게 하고 있어? 나 때문에 괜히 허탕만 쳤네. 미안해서 어쩌나.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절은 다음에 가면 되죠. 푹 쉬세요. 제가 이따 저녁에 죽이라도 사들고 한번 들를게요. 아니다, 오지 마. 채원이도 있는데 뭘. 나도 좀 쉬어야겠다. 내일 보자꾸나.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와 단 1초라도 더 통화하고 있다가는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을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넘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장모로, 밤에는 문성호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복수의 화신으로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채원이가 들은 통화 내용만으로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엔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죠. 저는 채원이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성우가 출근한 틈을 타 그의 서재에 있는 노트북과 서류들을 몰래 뒤져달라고요. 채원이는 위험하다며 망설였지만 제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며칠 뒤 채원이가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USB 안에는 충격적인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노름 사이트 접속 기록, 여러 대부업체에서 받은 수천만 원짜리 대출 계약서, 그리고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네 엄마 건물에 빨간 칠을 하게 될 거다라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그의 빚은 단순한 사업 실패 수준이 아니었어요. 도박과 사치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구제불능의 상태였죠. 가장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과 함께 저를 속여서 혹은 위협해서 어떻게 도장을 받아낼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령의 장모, 지병 악화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유도라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문구까지 있었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쥔 채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증거들을 당장 경찰서에 가져가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가 직접 사기를 치려는 행위를 포착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교활한 그가 농담으로 작성해 본 것이라며 발뺌하면 그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완벽한 덫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성우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채원이에게는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대라고 시켰고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얼굴의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 들어오너라. 저는 그를 소파에 앉히고 과일을 깎아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소의 장모처럼요. 성우야.
네, 어머니. 내가 며칠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다. 저는 한숨을 푹 쉬며 세상 모든 시름을 짊어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건물 관리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것 같아. 자네 말대로 언제까지 월세 받으면서 전전긍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침 아는 부동산 소장이 연락이 왔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더구나. 그냥 이번 기회에 확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요양원이나 들어가서 편하게 살까 싶다. 이것이 제가 던진 첫 번째 미끼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과일을 집으려던 성호의 손이 허공에서 순간 멈칫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곧 표정을 수습하고는 애써 태연한 척 되물었습니다. 네, 파신다고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뭐니? 나도 이제 늙고 병들었는데 언제까지 이 큰 건물을 붙들고 살겠어. 자식들한테 짐 되기도 싫고.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채원이가 있는데 짐이라뇨.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걸 헐값에 파시면 어떡해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마치 자기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려는 사람을 보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헐값이면 어떠니? 내 속이 편한 게 우선이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알아봐 드릴게요. 어머니, 제발 저랑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 내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그는 제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모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칠세라 안다라는 사냥꾼의 조급함이 번뜩이고 있었죠. 완벽했어요. 그는 제 미끼를 아주 단단히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도록 길을 터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성호가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던 노골적인 탐욕과 초조함을 되새기며 저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는 이제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법적인 문제도 얽혀 있고 무엇보다 그 교활한 녀석을 완벽하게 올가맬 그물코 하나하나를 촘촘하게 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채원이에게는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만 하고 낡은 수첩에 적어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십 년 전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할 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형사였는데 지금은 퇴직하고 민원 해결사라는 거창한 이름의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의리 있고 입이 무거워 이런 일을 맡기기에는 안성맞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을지로의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세진기획이라는 낡은 간판을 보고 계단을 올라가자 뿌연 담배 연기가 자욱한 작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 소파와 책상, 그리고 벽에는 빛바랜 사건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최 소장, 그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아니, 이게 누구요? 영애 씨 누님 아니시오? 오랜만이네요, 최 소장. 잘 지냈어요? 아이고, 그럼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그는 제게 믹스커피를 한 잔 타주며 소파에 앉기를 권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어요. 제가 겪은 일, 사위의 만행, 그리고 제 계획까지.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소장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을 봤나. 요즘 세상에 이런 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는 분노하면서도 제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누님, 보통 이런 일 당하시면 경찰서부터 찾아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는데 대단하십니다. 계획까지 다 세워오시고 경찰서에 가봤자예요. 그놈이 발뺌하면 그만이고 어설프게 찔렀다가는 증거인멸하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저는 그놈이 제 앞에서 직접 무릎 꿇는 걸 봐야겠어요. 법의 심판은 그 다음이고. 좋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문성호,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봐줘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공범은 없는지. 24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서 사진이든 녹음이든 증거가 될 만한 건 모조리 수집해 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최 소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런 파렴치한 놈들은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합니다. 저는 두둑한 현금이 든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피 같은 돈이었지만 제 남은 인생과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최 소장을 만나고 돌아온 뒤 저는 본격적으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단계는 문성호를 더욱더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며칠 뒤 성호가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어머니를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라는 그럴싸한 제목의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건물을 파시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대신 제가 아주 좋은 투자처를 알아왔어요. 그가 내미는 서류에는 각종 그래프와 어려운 금융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보나 마나 인터넷에서 긁어모아 만든 가짜 자료들이겠죠. 저는 서류를 건성으로 넘겨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어머니,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다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저만 믿고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어머니 노후 아주 삐까뻔쩍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다급함을 읽었습니다. 제가 건물을 팔기 전에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돈을 돌려놓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자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부동산 소장님 오셨나 보다. 네. 부동산 소장님은 왜요? 왜긴. 건물 보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지. 제 말에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못 본 척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제가 미리 섭외해둔 연기 잘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좋은 물건인데 보러 오신 분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중개인을 거실로 안내했고 성호는 소파에 앉은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중개인은 성호를 한번 쓱 보더니 저에게 능청스럽게 물었어요. 아드님이신가 봐요? 아주 훤칠하시네. 아니에요. 사위입니다. 제 대답에 중개인은 더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이야, 사위분께서 장모님 건물 파는 것도 같이 봐주시고 사이가 아주 좋으신가 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효자 사위가 어디 있어. 성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아,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걱정돼서. 그날 성호는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고 돌아갈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며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중개인이 매수자 쪽에서 아주 긍정적이네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자 성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게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파실 거예요?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시는 겁니까?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온화한 사위의 가면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기꾼의 맨 얼굴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그런 그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건 내 건물이고 내 돈이야. 팔든 말든 내 마음이라고. 어머니. 그리고 너 앞으로 채원이 없을 땐 찾아오지 마라. 보기 싫으니까. 저는 매몰차게 그를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과 분노를 똑똑히 보았어요. 그는 아마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그저 고집세고 말 안 통하는 늙은이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받지 않았어요. 일부러 애를 태우는 것이겠죠.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요? 저는 낮의 냉정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나다. 아까는 내가 미안했다. 늙은이가 고집만 부려서.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건물을 파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수화기 너머로 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대신 자네가 전에 말했던 그 절 말이야. 거기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잘 아니 나 좀 도와다오. 내가 가진 돈 전부를 자네한테 맡기고 싶구나.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그가 탐욕의 계산기를 얼마나 빠르게 두드리고 있을지 상상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제 화를 냈냐는 듯 꿀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역시 어머니는 현명하세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내일 당장 관련 자료 싹 다 챙겨서 찾아뵙겠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어머니 재산을 10배로 불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찻잔에 비친 제 얼굴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어요.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이제 저 교만하고 어리석은 짐승이 제 발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제가 던진 달콤한 미끼를 집어삼킨 상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흉포한 이빨을 드러내며 제게로 헤엄쳐 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채 한숨도 돌리지 못했는데 현관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마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유언장이 공개되기를 기다리듯 그 소리에는 참을성 없는 조급함과 탐욕스러운 흥분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저는 일부러 느릿느릿 잠이 덜 깬 늙은이처럼 걸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문성호의 얼굴은 그야말로 희열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다가올 미래의 불을 상상하며 뒤척였는지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은 귀에 걸린 듯이 찢어져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어제보다 2배는 더 두꺼워 보이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내 하나가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그 행색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몸에 꽉 끼다 못해 터질 것 같은 광택나는 양복은 시장 좌판에서나 팔 법한 물건이었고 머리에는 기름을 얼마나 발랐는지 팔이라도 앉으면 미끄러져 낙상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실소하게 만든 것은 그의 구두였습니다. 앞코는 뱀처럼 뾰족하고 싸구려 가죽 위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금속 장식이 요란하게 박혀 있었죠. 저런 자를 금융 파트너라고 데려온 문성호의 안목에 실소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성우는 평소보다 2톤은 높은 목소리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남자의 등을 떠밀며 제게 소개했죠. 아, 어머니. 이쪽은 제가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에서 움직이시는 실세, 글로벌 에셋 플래닝의 김광철 이사님이십니다. 워낙 바쁘신 분인데 제가 어머니의 중요한 투자를 앞두고 삼고초려해서 겨우 모셨습니다. 김이사라는 자는 성호의 과장된 소개에 어깨를 으쓱하며 제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가 내민 명함은 어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잡했어요. 얇은 종이 위에는 금박으로 수석 이사 김광철이라고 박혀 있었는데 수자의 금박이 벌써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는 마치 세기의 귀인을 만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제가 영광입니다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그들을 거실 소파의 가장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성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철을 펼쳐 보이며 제 인생 최악의 연극, 가짜 투자 설명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저희가 추진하는 베트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 성장 곡선입니다. 보시다시피 초기 투자 대비 예상 수익률이 무려 1200%에 달합니다. 그가 가리키는 서류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현란한 색상의 그래프와 깨알 같은 영어 단어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아무 이미지나 다운로드해서 그럴싸하게 편집한 것이겠죠. 옆에 앉은 김 이사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아주 심각한 전문가인 척 안경을 고쳤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모님.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 일가와 유명 연예인들이 저희 프로젝트의 익명으로 거액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이건 아직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극비 정보인데 문서방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생각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기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상위 1%만이 누리는 그들만의 리그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살짝 벌린 채 그들의 사기극에 완전히 매료된 연기를 펼쳤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죠. 저의 모든 반응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저들을 더욱더 흥분시키고 더 많은 거짓말을 쏟아내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어요. 그리고 제 등 뒤 소파 쿠션 밑에 숨겨진 소형 녹음기는 그들의 역겨운 목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저는 최대한 어수룩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라고는 이 상가 건물 하나가 전부인데 이걸 팔아서 투자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제 질문에 성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누구입니까? 이 김 이사님께서 세무, 법률 문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고의 팀을 꾸려두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저 저희를 믿고 인감 도장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드릴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물론입니다, 사모님. 저희는 사모님의 시간을 금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모님께서는 골치 아픈 서류 작업 같은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이 1년 뒤에 지금보다 10배, 20배로 불어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실 일만 남은 겁니다. 김 이사는 기름진 목소리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 눈을 내리깔고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제 남편과 함께 이 상가 건물을 사기 위해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찬 바람을 맞으며 밤새 나무를 팔고
남들 다 가는 휴가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찢어지게 아껴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마련한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자 제 인생의 역사가 담긴 이 건물을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이 날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도와주는데 제가 안 믿으면 쓰나요? 제 대답에 성호와 김이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완벽한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돈 전부를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그 돈은 전부 우리 성호한테 맡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님께? 이 질문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사기죄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포석이었죠. 성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맡기셔야죠, 어머니. 제가 책임지고 모든 투자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이 김 이사님은 어디까지나 제 파트너로서 자문을 해주시는 거고요. 어머니의 돈은 오직 저 문성호의 손을 거쳐서만 안전하게 관리될 겁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최 소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1차 보고서 이메일 발송 완료. 영상 및 사진 포함. 확인 후 연락 요망. 저는 갑자기 배가 아픈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갑자기 배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두 분은 차라도 한잔하고 계세요. 저는 허리를 부여잡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최 소장이 보낸 이메일을 열었죠. 압축 파일이 풀리는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사진 속 문성호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그가 건넨 것으로 보이는 두툼한 돈 봉투가 들려 있었죠. 다음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룸살롱으로 보이는 곳에서 젊은 여자들을 양옆에 끼고 술에 취해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가의 양주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가 제 딸에게는 사업이 힘들어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거짓말을 하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은 어떤 오피스텔의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문성호가 어떤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주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자의 허리를 감싼 채 집 안으로 사라졌죠. 영상 밑에는 최 소장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문성호 명의로 월세 계약. 보증금 및 월세 모두 대부업체 추가 대출로 해결한 것으로 추정. 상대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로 파악됨.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이 온몸을 덮쳤어요. 제 딸이 저런 인간을 위해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파일을 꼼꼼하게 백업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분노에 잠식될 때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증거를 칼날로 벼려 저 악마의 심장에 정확히 박아 넣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평온한 얼굴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 불안해졌는지 성호와 김이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늙은이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일이네요. 저는 자리에 앉아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듯이 비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하늘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제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바로 부동산에 내놓아 가장 빨리 사겠다는 사람에게 넘기겠어요. 그렇게 마련한 돈 전부를 우리 문서방, 자네에게 맡기겠네. 제 말이 끝나자 성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어머니 정말입니까? 그럼 내가 자네 앞에서 거짓말이라도 하겠니? 그러니 내일 오전에 계약서랑 필요한 서류들 전부 챙겨서 자네가 말하는 그 법무법인으로 오너라. 내가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그리고 현금 다발까지 전부 싸들고 그곳으로 가지. 가서 깨끗하게 도장 찍고 이 늙은이의 남은 인생을 자네 손에 맡기겠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지옥으로 향하는 초대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에 큰절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평생, 아니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그의 옆에서 김이사라는 작자도 박수를 치며 사모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그들의 광대 노름을 지켜보며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니놈들의 인생은 내일 끝장날 테니 오늘 실컷 즐겨두어라. 모든 판이 짜였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배우가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칠 차례였습니다. 그 배우는 바로 제 딸, 이채원이었습니다. 저는 채원이가 이 끔찍한 연극의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주체적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 스스로 문성호라는 악연의 끈을 잘라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한 톨의 미련이나 만약에라는 부질없는 가정까지도 모두 불태워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채원이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채원이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으로 헬쑥해진 얼굴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내일 실행할 마지막 계획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채원이는 제가 내미는 최 소장이 보내온 증거 사진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추악한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보면서도 딸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마른 듯 보였습니다. 채원아. 저는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그 사람이 집을 나서기 전에 네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시험해 보거라. 엄마. 이건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지난 시간들을 네 손으로 온전히 끝맺음하기 위한 의식 같은 거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만약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저는 말을 멈추고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채원이가 문성호를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 아닌 구제불능의 사기꾼으로 완벽하게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채원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던 그녀는 이윽고 작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 말대로 할게.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넣어주며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이네 집 거실에는 지독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채원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머리는 맑았다고 해요.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를 앞둔 배우처럼 거울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몇 번이고 가다듬었습니다.
성우는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고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으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얼굴에서는 시종일관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그가 막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채원이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성우 씨. 채원아, 왜? 나 지금 바쁜데. 성우는 귀찮다는 듯이 시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오후에 있을 계약과 그 후에 손에 쥘 돈밖에 보이지 않았죠. 잠깐만. 아주 잠깐이면 돼.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어제도 하려다만 그 얘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나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 있단 말이야. 채원이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했던 대사를 내뱉었죠. 성우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 말에 성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또 그 소리야? 너 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숨겨?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잖아.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빚 같은 거 있어? 채원이는 그의 눈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든 내가 옆에 있을 거야. 우리가 부부잖아.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면 우리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모든 걸 털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응. 그것은 채원이가 그에게 내민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붙잡아야만 했던 마지막 기회였죠. 하지만 문성호는 그 동아줄을 붙잡기는커녕 오히려 칼로 끊어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채원이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채원아, 너 지금 무슨 소설 쓰는 거야? 빙? 내가? 야, 너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무슨 소리 듣고 온 거지? 그 노인네가 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한 모양이구만. 그 노인네라는 말에 채원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엄마가 뭘? 아니면 뭐야? 네가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내 뒷조사라도 했어? 그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는 채원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너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알아?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 너 호강시켜주려고 우리 미래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네가 뭔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재를 뿌려. 성우 씨,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 엄마 돈이잖아. 시끄러워. 그 돈이 왜 엄마 돈이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을 돈, 좀 일찍 당겨 쓰는 것뿐이라고. 당신 엄마, 그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평생 얼마나 유세를 떨어댔는지 알아? 진작에 나 같은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지금쯤 강남에 빌딩 몇 채는 샀을 거라고. 늙었으면 곱게 자식 말이나 들을 것이지 고집만 더럽게 세 가지고는.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 없는 시커먼 배설물 같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채원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경멸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너 정말 짐승이구나. 뭐? 짐승? 야, 이채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네 남편 편이야? 아니면 그 돈밖에 모르는 니네 엄마 편이야? 정말 재수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그는 분에 못 이겨 옆에 있던 장식장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장식장 위에 있던 부부의 결혼사진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났습니다. 유리가루와 함께 그들의 사랑했던 시간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는 부서진 사진을 구둣발로 한번 짓밟고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채원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채원. 네 남편이 이제 곧 수백억대 자산가가 될 거니까. 그 가짜는 동정심 놀이 끝났으면 오늘 저녁에는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 예약이나 알아봐. 알았어? 그는 마지막 말과 함께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채원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서진 액자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고 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어요. 엄마. 그래, 들었다. 저는 제 집에서 최 소장이 설치해둔 소형 마이크를 통해 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나 그 사람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야. 엄마. 오늘 그 사람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사회에서 다시는 고개 들고 살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버려. 제발 그렇게 해줘. 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한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험 있는 검은색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장례식이자 우리 모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이 될 테니까요. 결전의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고 상쾌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복수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단정하게 매만지고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옅은 화장까지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불안에 떠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차가운 전략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 오자 저는 마지막으로 문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를 쥐고 흔들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받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지금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법무법인 건물이 어디쯤? 성호야, 나다.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한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 뭐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불안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제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의 애를 태우기 위해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내 전 재산이 걸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아니니. 자네가 소개해준 법무법인도 좋지만 내가 수십 년간 거래해 온 아주 믿음직하고 깐깐한 법무사 사무실이 있네. 그곳에 가서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야 내 마음이 놓일 것 같구나. 자네도 이해하지? 저는 일부러 깐깐하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혹시라도 의심할까봐 제가 얼마나 이 계약을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죠.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어머니. 그럼요. 당연히 어머니께서 마음 편하신 곳에서 해야죠. 제가 괜히 놀랐네요. 아, 그럼 주소를 찍어 주십시오. 제가 그리로 바로 가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거기서 보자꾸나. 와서 보면 알겠지만 아주 전망 좋은 곳이란다. 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제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일 겁니다. 제가 예약한 전망 좋은 법무사 사무실은 강남 테헤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오피스 빌딩의 40층에 위치한 최고급 대형 회의실이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마치 거대한 왕국의 주인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죠. 이곳에서라면 문성호의 추락이 더욱더 극적으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배역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긴 원목 테이블 상석에는 제가 앉을 의자가 비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채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딸 채원이가 있었습니다. 채원이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텅 빈 것 같은 공허함과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 맞은편에는 제 변호사와 최 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 소장은 자신의 작품들이 담긴 서류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법률 조항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죠. 그리고 테이블의 양옆으로는 오늘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자 배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최 소장이 수소문에서 찾아낸 또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문성호에게 속아 가게 보증금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된 30대 초반의 젊은 식당 주인.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성호가 결혼을 약속하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해 버렸다는 채원이 또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문성호의 숨통을 조일 또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최 소장이 찾아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그들은 문성호가 저에게 사기를 쳐서 거액을 손에 쥘 것이라는 최 소장의 말에 빚을 받아낼 생각으로 이 자리에 기꺼이 참석한 것이었죠. 그들은 서로를 낯설게 경계하면서도 문성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탐욕의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 기이하고 살벌한 조합의 중심에 제가 앉았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저는 이 모든 인물들을 조율하여 최악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약속 시간이 정확히 10분 지났을 때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 문성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양복을 빼입고 손에는 악어 가죽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회의실의 풍경에 그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요. 이야, 사무실이 무슨 호텔 스위트룸 같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이 낯선 사람들을 모두 제 투자 자문단이나 직원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제 옆자리로 와서 앉으려 했어요. 저는 말없이 손을 들어 그의 행동을 막고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명백한 피고인석이었습니다. 네. 성우는 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러 사람 앞이라 군말 없이 그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는 순간 최 소장은 조용히 일어나 회의실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이 지옥의 법정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불안한 눈빛으로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돈줄인 사채업자들의 얼굴을 발견했을 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그는 저를 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구고 왜 여기에? 저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서류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인감 도장이나 현금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꺼낸 것은 오늘 아침 채원이네 집에서 벌어졌던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문성호 자신의 추악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 그 돈이 왜 엄마 돈이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을 돈 좀 일찍 당겨 쓰는 것뿐이라고. 늙었으면 곱게 자식 말이나 들을 것이지 고집만 더럽게 세 가지고는.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문성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와 채원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어머니, 이게 다 뭐냐고요? 저는 그런 그를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도 평온한 목소리로 오늘 재판의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어서 오게 문서방. 자네를 위한 특별 재판에 온 걸 환영하네. 제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에서 울려 퍼지는 문성호 자신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밀폐된 회의실 안에서 마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노인네라는 경멸적인 단어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그의 얼굴이 급속도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공은 공포에 질려 축소되었고 자신만만하게 미소 짓던 입가는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죠. 그의 뇌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듯 그는 고개를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집만 더럽게 세 가지고는.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돈 좀 일찍 당겨 쓰는 것뿐이라고. 자신의 추악한 탐욕과 배신이 담긴 말들이 이어질수록 그의 낯빛은 백지를 넘어 시체처럼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던 식당 주인은 분노로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고 결혼 사기를 당했던 젊은 여성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 돈을 받으러 왔던 사채업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던 그들의 얼굴은 문성호가 저를 속여 거액을 손에 쥐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빚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 라는 식의 차가운 분노와 살기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닌 먹이를 빼앗긴 굶주린 늑대처럼 그를 노려보았죠. 녹음이 끝나고 지독한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문성호 자신의 이성을 잃은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음성 파일이라고. 당신들 지금 단체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정한 거지. 그래, 돈. 내 장모 돈이 그렇게 탐이 나서 이런 더러운 연극까지 꾸민 거냐고. 그는 저와 채원이를 번갈아 가리키며 피해자인 척 발악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몇 년간 어머니께 얼마나 잘했습니까? 친아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를 내치실 수가 있으세요? 채원아, 너도 똑똑히 봐. 네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남편을 이런 식으로 모함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제발 정신 차리고 이 미친 짓을 멈추라고 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황을 모면하려는 교활한 계산과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죠. 그의 추한 발악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연민을 느꼈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해 본 베테랑답게 성호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성호에게 다가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문성호 씨,
지금부터는 그런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재판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당신이 저지른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리모컨 버튼을 눌러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나타난 것은 성우가 직접 만들었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제안서였습니다. 자, 문성호 씨. 이것부터 시작하죠. 당신은 이 유령 프로젝트를 이용해 김영희 여사님의 전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박 사장님. 변호사는 식당 주인 피해자를 가리켰습니다. 박 사장님께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하여 가게 보증금 2천만 원을 편취하셨죠. 이는 이미 완료된 사기죄입니다. 박 사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식당 주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저 인간이 저한테 다 갚아주겠다고, 더 큰 가게를 차리게 해주겠다고 해서 제 전 재산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해버렸다고요. 저 인간 때문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최 소장이 목숨을 걸고 찍어온 증거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는 그의 비굴한 모습. 불법 도박장에서 광기에 찬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는 모습. 화려한 룸살롱에서 젊은 여자들을 양옆에 끼고 술에 취해 난잡하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가 채원이와 저에게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거짓말을 해왔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문성호 씨, 당신은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아내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유흥을 즐기고 심지어 다른 여자를 만나며 이중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사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그가 다른 여자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너무나 익숙하고 다정하게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결혼 사기 피해 여성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문성호, 이 나쁜 자식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결혼하자며. 우리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 그녀의 절규에 성우는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계획안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안의 내용을 마치 사형 선고문을 읽듯 느리고 명확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1단계 지속적인 건강 염려 및 불안감 조성을 통해 판단력 저하 유도. 2단계 가짜 투자 설명회를 통해 고수익에 대한 탐욕 자극. 최종 단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물리적 위협을 동반하여 강제 날인. 실패 시 지병 악화로 인한 사고사로 위장. 고령의 장모, 심신미약 상태 유도.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회의실 안은 싸늘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사채업자들마저 저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며 혀를 찼습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자 성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제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침으로 범벅이 되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죠. 어머니 장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마귀에 씌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이 못난 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노예처럼 살면서 어머니께 갚겠습니다.
그는 제 구둣발에 이마를 찌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는 다시 채원이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채원아, 여보,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사랑했잖아, 응? 우리 좋았던 시간들을 생각해줘.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내가 다 갚을게. 그 순간 그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채원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문성호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런 괴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아마 오래전에 당신 손에 죽었나 보죠. 나는 당신을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요. 영원히. 채원이의 그 싸늘한 한마디는 그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사형 선고였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은 성우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끝났다고. 웃기지 마.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 빚들 다 누가 갚을 건데. 결국 당신과 당신 엄마한테 다 돌아갈 거라고. 나를 이렇게 만든 너희들도 절대 편하게 살지는 못할 거야. 그가 저주를 퍼붓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성호 씨 되십니까? 경찰의 등장에 성호의 두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경찰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사기, 공갈 협박,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찰이 그의 손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우는 철컥하는 소리가 그의 인생에 찍히는 마침표 소리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경찰의 손에 질질 끌려나가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제발. 그의 비참한 목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길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저 지독한 악몽 같았던 하루가 마침내 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성호라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회의실에는 폭풍 전야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거대한 목표가 사라지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지독한 피로감이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왔던 사채업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확실한 채무자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사실에 거친 욕설을 몇 번 내뱉더니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함께 싸워주었던 다른 피해자들은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돌아갔죠. 마침내 회의실에 저와 채원이 그리고 변호사와 최 소장 이렇게 넷만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따님도요. 보통 강단이 아니십니다. 변호사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소장 역시 제가 형사 생활 30년에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 보통의 피해자들은 울고불고 매달리기 바쁜데 이렇게 직접 판을 짜서 가해자를 심판하는 경우는 없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칭찬에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어둠이 내리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 하는 생각만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들은 생각보다 신속하고 깔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문성호는 구치소에서 반성문이랍시고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왔지만 그 내용은 한결같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저와 채원이를 원망하고 자신의 불운을 탓하는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 임했지만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차고 넘쳤습니다. 녹취록, 영상, 사진, 서류,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까지. 그는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재판부로부터 사기, 공갈, 협박 등 온갖 죄목이 병합되어 징역 7년이라는 사기죄로는 보기 드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방청석에서 그의 얼굴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그에 대한 마지막 남은 감정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채원이와의 이혼 역시 그의 명백한 유책 사유 덕분에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 만난 그는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채원이에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가서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며 매달렸지만 채원이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류 몇 장으로 지난 몇 년간의 지독했던 악연이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문성호라는 존재를 제 인생의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은 그의 흔적을 물리적으로 지우는 것이었죠. 채원이와 함께 그가 살던 집에 남아있는 그의 모든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가득 걸려있던 그의 번쩍이는 양복들, 수십 켤레의 구두, 그가 읽던 자기계 발서들, 심지어 그가 쓰던 칫솔 하나까지도 모조리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숨겨진 비열함을 또다시 발견하곤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그가 내연녀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의 보증서,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채원이 몰래 가입한 수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내역서. 그의 흔적을 지울수록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기이하고도 씁쓸한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앨범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채원이의 옆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이자 듬직한 사위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희는 묵묵히 그의 얼굴이 나온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찢어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을 찢어내며 우리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마저도 모두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과정이었지만 썩은 부위를 잘라내야만 새 살이 돋아나는 법이니까요. 물리적인 흔적을 지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입과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이혼녀가 된 조카를 동정하거나 혹은 돈 때문에 사위를 감옥에 보낸 독한 장모라며 저를 비난하는 일부 친척들의 존재는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은 바로 저의 시누이,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새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가씨, 남의 집에 오려면 적어도 미리 연락 정도는 하고 오는 게 예의 아닌가요? 예의요? 지금 저한테 예의를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하던 문서방을 감옥에 보낼 수가 있냐고요? 돈이 그렇게 좋았어요? 결국 그 건물 팔아서 돈방석에 앉으시니 속이 시원하세요?
그녀의 몰상식한 막말에 저는 더 이상 그녀를 가족으로 대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조카인 채원이가 그 순하던 문서방이라는 놈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단일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 딸을 해치고 장모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던 사기꾼, 도박꾼, 바람둥이. 그게 아가씨가 말하는 그 순하던 문서방의 진짜 얼굴이에요. 저는 제 딸과 제 목숨,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겁니다. 아가씨가 보기에 그게 돈 때문에 사위 잡아먹은 독한 여자로 보인다면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 모녀 앞에 나타나서 그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짓거리지 마세요. 뭐라고요? 새언니, 나가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아가씨와 저는 끝입니다. 앞으로는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경조사 때도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 오빠, 제 남편이 살아있었어도 자기 아내와 딸을 비난하는 당신 같은 동생은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그녀의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그녀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커튼까지 쳐버렸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어요. 제 인생에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채원이는 저보다 더 깊은 후유증을 알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인간에 대한 환멸은 쉽게 치유될 상처가 아니었죠. 한동안 딸은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재촉하거나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방문 앞에 놓아주고 그녀가 스스로 상처를 마주하고 일어설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 채원이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앉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엄마, 이제는 알 것 같아. 내가 그 사람한테 속았다는 사실보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알아보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힘들었던 거였어.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저는 그런 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채원아,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던 게 어떻게 잘못일 수 있겠니? 그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 자기 입속을 챙긴 그놈이 천하의 나쁜 놈이지. 그러니 절대로 네 자신을 탓하지 마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 딸이잖니. 엄마, 이번 일은 그냥 인생에서 아주 독하고 비싼 예방주사를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렴. 주사 맞을 땐 아프지만 덕분에 앞으로는 더 큰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 너는 이번 일로 사람을 보는 지혜와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었을 거다. 그러니 이제 그만 아파하고 훌훌 털고 일어나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오랜 시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눈물과 아픔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 우리 모녀의 관계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굳건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채원이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 위한 우리 모녀만의 긴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고 제 삶에는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성호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오래전에 읽다 만 재미없는 소설 속 등장인물처럼 제 기억 속에서 거의 완벽하게 풍화되어 버렸습니다. 가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가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상상해 보기도 했지만
그 역시 몇 분 지나지 않아 사라지는 부질없는 상념일 뿐이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평생의 자부심이자 족쇄였던 상가 건물을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문성호 사건을 겪으며 저는 물질적인 소유가 주는 안정감보다 정신적인 자유가 주는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한건실한 중견기업의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피와 땀이 서린 건물의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눈물이 한 방울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강남의 조용하고 녹지가 많은 동네에 보안이 잘 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완벽한 아담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문성호의 가짜 파트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국채와 배당주, 그리고 일부는 달러 자산으로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 월세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전전긍긍할 필요도, 건물의 누수나 세입자 민원으로 꼴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와 수채화를 배우며 저녁에는 좋은 친구들과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가는 살. 제가 꿈꿔왔지만 돈에 얽매여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진짜 나를 위한 삶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눈부신 변화를 겪은 것은 바로 제 딸, 채원이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후 채원이는 마치 번데기를 찢고 나온 나비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딸은 어느 날 제게 수줍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딸이 말한 것은 대학 시절부터 그녀의 오랜 꿈이었던 자신만의 작은 꽃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포기해야만 했던 그녀의 서랍 속에 고이 잠들어 있던 꿈이었죠. 저는 두 팔을 벌려 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그래, 채원아. 정말 잘 생각했다. 가게 보증금이며 인테리어 비용 전부 엄마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 엄마. 그냥 받고 싶지는 않아. 이건 내 사업이고 내 꿈이잖아.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고 싶어. 엄마가 내 첫 번째 투자자가 되어주는 거야. 이건 내가 밤새워서 만든 사업 계획서야. 한번 검토해줘, 김영희 대표님. 딸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게 두툼한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게 입지 분석과 경쟁업체 현황, 예상 손익계산서, 마케팅 전략까지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넘겨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딸이 그 아픈 시간을 견뎌내며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토록 치열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는 딸의 계획서 마지막 장에 투자자 김영희라고 정성스럽게 서명했고 우리는 변호사 입회하에 정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녀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제가 사는 아파트 상가 1층, 가장 목 좋은 곳의 채원, 봄이라는 예쁜 이름의 작은 꽃집이 문을 열었어요. 하얀색 외벽과 통유리로 된 가게 안은 채원이의 섬세한 감각이 깃든 향기로운 꽃과 식물들로 가득한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공간이었습니다. 채원이는 그곳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생기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꽃의 이름과 꽃말을 설명해주고 그들의 사연에 맞는 꽃을 정성스럽게 추천해주며
금세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로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길에 딸의 가게에 들러 그녀가 내려주는 향긋한 허브티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꽃의 향기에 둘러싸여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은 제게 그 어떤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보다도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채원이는 제게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첫 번째 대출 원금과 이자가 들어 있었죠. 엄마, 첫 번째 원리금 상환이야. 앞으로 꼬박꼬박 잘 갚을게. 라며 웃는 딸의 모습에서 저는 그녀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벽하게 독립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오후였어요. 저는 새로 산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우편함에 넣어둔 편지들 사이에서 낯익으면서도 낯선 이름이 적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지는 교도소, 발신인은 문성호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잠깐 멈칫했지만 그것은 놀라움이나 두려움이 아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하는 가벼운 짜증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와 별다른 감정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대로 그의 구차하고 역겨운 변명과 자기 연민, 그리고 은근한 원망이 담긴 문장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어머니,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바깥 세상은 가을인가 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일같이 과거의 제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어머니와 채원이에게 지은 죄를 참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아들 같았던 저를 조금만 더 너그럽게 품어주셨더라면, 제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셨더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원망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거기까지만 읽고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참회와 반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지만 그 행간에는 여전히 모든 것은 당신 탓이라는 시커먼 속내가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변하지 않겠죠. 저는 그 편지를 아주 천천히 공을 들여 가늘고 길게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부엌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어요. 썩어 마땅한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야 하니까요. 그 마지막 찌꺼기마저 제 손으로 처리하고 나니 마음이 마치 정화된 것처럼 놀랍도록 가볍고 후련해졌어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아파트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도시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고 저 아래에서는 딸의 꽃집 채원, 봄의 간판에 따스한 조명이 켜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채원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사랑해. 내 엄마여서 고마워.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독하게 쓰디썼던 과거는 모두 흘러가고 제 혀끝에는 이제 막 새로 피어나는 희망처럼 향기롭고 깨끗한 행복의 만만이 남아있어요. 제 인생의 진짜 봄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